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법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민법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시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민법 시험 공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내지는 최소한 어떤 것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 대한민국의 민법 전이 민법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19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8년도에 민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행은 59년부터 됐을까요? 아니면 61년부터 됐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58년 개띠에 만들어져 가지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우리 민법이고, 그 다음에 민법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조부터 해가지고 1118조까지 1118개의 조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민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민법전이다. 민법전이다. 이거는 뭐라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이름은 노준입니다. 노준입니다. 즉 이거는 지금 형식이라고해도 그냥 이름 이야기한 겁니다. 이름, 명찰.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민법을 정의를 내리는 거를 우리가 형식적 의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형식적 의의 민법.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부담 없는 부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름만 달랑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질, 너 정체를 한번 밝혀봐라. 그러게 되면 여기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줄이면 말이 길죠. 그러니까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활 관계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 우정, 그런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 중에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관계, 그러한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권리, 의무 관계. 이러한 것을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법. 그러면 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개인, 평등한 주체 간의 그러한 관계를 규율을 하는 거고, 반대말은 공법이라는 게 있겠죠.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뭔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경우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다. 그러면 공법은 행정법, 그 다음에 형법,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여기 반대말로 특별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그 상인들 있죠.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알맹이를 조금은 더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실질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실질을 제 별명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찍기 신공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저를.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너무 길죠.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찍신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은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자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저보다 좀 연배가 위신 분들,
그러면 이때는 찍신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찍다리, 찍다리, 찍다리 한 잔 따라봐.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합격자 모임에서 저를 찍다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한다.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의의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에 민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형식적인 민법, 이 민법전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 민법전은 어떠한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민법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개인과 개인들의 그 재산관계 이거를 규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규율을 합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친족관계 있죠.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입양도 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재산관계를 처리를 하는 이러한 상속법 이러한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중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재산법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로 대표적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여러분 거죠. 내 소유물이죠. 그래서 이 물권,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게 대표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내지는 사장님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뭔가를 달라, 이행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을 이렇게 채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4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랬고 채권법 같은 경우에는 채권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민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독특한 민법의 편성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법의 규정 체계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 방식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 민법 곳곳을 보면 총칙, 각칙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총칙이라는 건 뭐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각칙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합니다. 총론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강론이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해서 이렇게 총론, 강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법에서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총칙이다, 각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럼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 핸드폰을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지배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물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질권. 질권 같은 경우에는 뭘 떠오르시면 되냐면 전당포를 떠올리면 된다. 전당포. 그래서 그 전당포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원빈 아저씨한테 카메라 맡기고 돈 빌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당포 아저씨가 여러분의 카메라나 핸드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 자체를 이렇게 질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당권. 저당권을 좀 더 들어보셨죠?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그럼 어떻습니까?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당권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제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다 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게 있냐라는 거죠.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핸드폰은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불타버렸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원빈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재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그 전당포 아저씨는 그 핸드폰에 대한 질권이라는 물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역시 없다라는 겁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집이 전부 다 불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버렸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당권이라는 물권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이 각각의 물권, 그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 여기에서는 핸드폰, 여기에서는 부동산, 그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 멸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경제적 효용이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핸드폰이 불타서 전부 다 파괴돼버린 거, 집이 불타서 파괴돼버린 거.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도 없어지고 질권도 없어지고 저당권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공통되는 게 있으면 이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 공통적인 것을 이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총론이라는 겁니다. 총론 내지는 총칙. 그랬고 이 객의 각각의 물권들 이것들을 이렇게 각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각칙이라고. 그러면 물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법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역시 총칙, 각칙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고 채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칙, 각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개별적인 채권의 발생 원인들을 또 이렇게 각각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요 각칙 중에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채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계약법이라는 거죠. 계약법. 그러면 계약법 속에 들어가 보면 계약법도 총칙, 각칙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의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약법 같은 경우에도 계약법, 총론과 총칙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계약법 총론 부분, 이 부분에서 5문제.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이제 계약법의 강론을 보게 되면 14가지의 계약을 쭉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실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14가지 중에서 이렇게 3가지를 공부를 하고 이 3가지에서 다시 5문제가 출제가 된다. 5문제가. 그렇게 되면 보니까 물권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은 10문제가 나오는데 물권법은 14문제가 나오죠. 더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채권법은 벌써 총칙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각칙 중에서도 14가지의 계약 중에서 3개만 그 다음에 여기 총론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물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 핸드폰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포하고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 중에서 질권만 빼고 전부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권법도 들어가 보면 역시 총칙, 각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물권들이 각칙에서 쭉 나오고 거기에 공통되는 원칙. 방금 우리가 하나 배운 겁니다. 공통되는 물권의 소멸사유다. 없어진다. 물권이. 그걸로 지금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10문제, 14문제, 24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특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법이 60년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법에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이때 60년에 만들어 놓은 이 임대차 규정,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들이 바로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수정, 보완했다.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러한 특별법들이 나오게 됐고, 이 특별법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랬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항수는 이렇게 돼서 6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6개. 그러면 지금 전체 이제 시험 문항은 우리가 30개까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일단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우리 민법은 그 기본 구조가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재산관계, 그 다음에 또 가족관계, 이러한 거, 물권, 채권, 이러한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민법 총칙이라는 겁니다. 민법 총칙. 민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이걸 만들어낸 게 민법 총칙이고, 민법 총칙 모두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 부분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이 부분에서 이렇게 1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시험은 4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겠죠. 40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벌써 뭔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쪽들은 용어들 자체가 훨씬 더 우리가 그래도 들어본 용어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매, 임대차, 그러한 용어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총칙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추상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용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라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그 합격의 1차적인 관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다른 법률 과목의 모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어렵긴 한데 분명한 것은 민법은 어려운데 민법 시험이 꼭 어렵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이미 제 실질을 보여드렸죠. 찍기신공무 달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쭉 따라오셔가지고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제가 다 찍어드린다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차 이제 민법만 놓고 봤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대략 한 90% 정도는 제가 찍어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87점 몇 프로 정도까지는 찍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만 오시면 된다. 쭉 따라오시면 된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일단은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민법은 어려운데 민법이 좀 왜 어려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이유,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칙, 각칙 그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뭔가 추상적인 용어들을 막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그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가끔 들어보면은 매우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어려운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역시 한 번도 제가 배워보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외계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는 용어 자체는 그냥 우리를 좀 괴롭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어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렵다 계속 그 말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용어라는 게 책에 다 웬만하면 거의 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맥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해두시냐면,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하다. 처음에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강의가 계속 진행이 돼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다음에 두 번째 양이 방대하다. 양이 방대하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외울 거.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체 우리 시험에서 그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판례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 그 결론들 아는 거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요 방대한 거. 그런데 요 부분도 해결해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 찍어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두 개보다 요 세 번째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의 전 범위가 아니죠. 민법이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이 단절됐다는 겁니다. 단절됐다.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그런데 이 노트북을 을이라는 친구가 훔쳐갔다. 뭐 법률적인 용어로 이걸 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도둑놈. 고상한 말로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사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둑놈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법에서는 이러한 갑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해 두고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쇠고랑 채우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도 이거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권리 수단은 뭐냐면 구제 수단은 뭐냐면 야, 이 노트북은 내 거다. 내 거니까 돌려주라. 내 소유물을 돌려주라라고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랬고 이거를 물권법에서 아까 소유권이라는 게 물건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권리였기 때문에 물권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도둑놈 을한테 쇠고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을로부터 이 노트북을 갑이 반환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됐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6개월 후에 도둑 맞은 지 6개월 후에 이 노트북을 찾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갑이 지금 이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한 것, 또 자기 노트북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됐을 때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인정이 되는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을이 이 노트북을 훔쳐가가지고 6개월 동안 지가 썼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그동안 사용했던 거 6개월 동안 훔쳐서 남의 물건 쓴 거 이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너가 누렸던 그 이득은 정당한 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러한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쳤을 때 우리 민법에서 동원되는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부분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랬고 이 중요한 구제 수단들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에도 나오지 않는 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6회 시험부터
16개 시험부터 15회 추가 시험부터죠. 이제 15회 추가 시험부터 10년치를 모아가지고 한글 파일에다 저장을 해놓고 도대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불법행위라는 이런 단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단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단어, 얘들이 도대체 지문에 몇 번씩 나왔을까 해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 이 각각이 거의 다 50회 이상씩 나왔습니다. 50회 이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년치니까 10년치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 지문 속에 기본적으로 1년에 5번씩 이 용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5번 이상,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한 시험에서 5번 이상, 각각이 50번 이상씩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시험 자체에서는 이걸 지문으로 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회독수가 늘어나고 강의 공부 경력이 좀 되시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여러 가지 처음에 좀 어려워하던 것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조금씩 이해를 해 가신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찝찝하다. 거기에 남아있다는 게 항상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요 단절된 부분,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입문 과정 때, 그러면 입문 과정 때 시험 범위도 아닌 거 너무 깊게 할 필요가 없죠. 입문 과정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제도의 취지, 그것 자체만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급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법이 우리한테 어려운 이유는 일단 용어가 너무 낯설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요 방대한 것은 제가 찍어드린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요 부분입니다. 입문 과정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요 단절돼가지고, 즉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중요한 제도들, 그 중요한 제도들을 지금 기본 개념과 취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를 해가신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법이 어려운 이유고, 그렇지만 민법 시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지는 민법 시험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즉 어떠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러면 일단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민법의 출발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즉 조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대학 교수님들 있죠. 민법 교수님들. 그 사람들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설.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판례라고 하나, 판례.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부분이 20%에서 2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이 40문제가 나오니까 지문이 몇 개입니까?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러니까 200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40에서 50개. 이 정도 지문이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1번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걸 찾아라고 해놓고 끝에가 뭐라고 가로가 돼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다 B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이거는 A다 B다 막 주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 주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툼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된 결과, 결국에는 시험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조문하고 결국에는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떠한 조문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경우에서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걸. 나오는 게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출제 교수를 했습니다. 저희 시험은 아니고 변리사 시험 출제 교수를 했는데 학자들이 고집도 엄청 세고 그다음에 외골 쓰고 자존심도 대단합니다. 자존심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문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려고 한다. 내지는 어떤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할 때 그 부분에서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건들지도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거는 뭡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출제가 되어왔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를 하는 겁니다. 다만 똑같이 시험을 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사례 형태로 물어본다라든지 뭔가 변형을 가하는 것. 어떻게 변형을 가해서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만들어 볼까. 그쪽을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하는 거지 생뚱맞은 거. 그런 걸 내려고 하면은 자기 자존심이 뭐라고 합니까?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극소수의 문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2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사이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2년 정도 출제가 안 되다가 다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는 우리 시험에만 한 5번 이상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또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를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출문제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가 어떠한 조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게 기출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출문제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형태를 바꿔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10년치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조문과 판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26회 시험이 되겠죠. 90점 이상으로 합격합니다. 90점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판례들도 꽤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6과목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출문제가 얼만큼 중요하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의 의의가 뭐였고 그 다음에 민법이 좀 왜 어려운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법은 어렵지만 민법 시험 그것 자체는 꼭 어렵지만은 않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몇 점입니까? 만점이 80점이죠. 만점이 80점이다. 즉 민법을 100점을 맞아도 또 학계론을 100점을 맞아도 어떻습니까? 40점 이하가 나와버리면 평균 60점은 넘어도 꽈락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0점을 맞으면 된다. 그러면 대충 한 과목에서 70점 맞고 한 과목에서 50점 맞아도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점 맞으려면 몇 개 틀려도 된다는 겁니까? 12개 틀려도 12개. 12개를 틀려도 된다. 만점은 몇 개입니까? 8개를 틀려도 된다. 8개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는 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8개를 틀릴 권리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내가 이 부분은 자신도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이 틀릴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조정을 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양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최종 목표는 여기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조문하고 판례 이것들 자체를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이해하고 암기. 이 두 개가 공부의 전부죠.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개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런데 또 이해를 한다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암기.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우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암기해 버립시다. 암기해버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묻지마 암기입니다. 묻지마 암기. 그래서 요 묻지마 암기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간 가면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먼저 암기를 해버리는 것.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법 시험이라는 것은 조문하고 그 다음에 판례하고 이걸 보여주는 기출문제 이 세 바퀴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거 결국에 다시 뭡니까?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결국에 이거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자신 있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법 자체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3월, 4월 가서 모의고사 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았지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리를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정리해서 시험은 어디 가서 보는 겁니까?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랬고 더디다가 순간적으로 이 부분이 언제 올라가게 되느냐. 대부분 한 7월부터 늦은 경우는 8월부터 이때부터 해서 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 자체를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무난하게 최소한 이렇게 한 70 정도는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시험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우리 입문 강의 본격적으로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